나는 박지연. 서울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30살. 학창시절부터 공부에 열심히 했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올라왔어. 지금은 연봉 500만 원을 받으며 스스로 힘으로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다. 부모님은 경기도에 사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나와 오빠를 키워주셨어. 오빠는 박민준. 서울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엘리트 변호사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3달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이건우를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결혼했다. 건우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며 성실하고 온순해 보였고 그의 가족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주부로 표면적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으며 시아버지 이만호 씨는 은퇴 후 농작물을 재배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막내딸인 이은혜는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로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단순하게 개최했고 첫밤을 우리의 아파트에서 보냈으며 다음 날은 한국의 관습에 따라 시어머니 댁에 차례를 갔다. 시어머니 댁은 단독주택으로 마당에 시아버지가 키운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안방에는 온 가족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아, 왔어. 오래 기다렸어.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해 주었고 시아버지도 인사를 해주었으며 은혜는 언니, 잘 왔어요. 라며 활기차게 말했다. 건우는 나의 옆에 서서 덤마. 아빠, 은혜, 지연이 데리고 왔어. 라고 말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여러 가지가 차려져 있었고 맛있어 보였다. 식사는 차분하게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건우에게 직장 이야기를 묻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안일 잘하시나요? 요리라도 잘하시나요? 라고 묻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차분히 대답하며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식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은혜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언니, 연봉이 얼마예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지만 특별히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500만 원 정도야? 내 말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얼굴에 자연스럽지 않은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착한 아이야. 그럼 앞으로 너의 급여카드는 엄마에게 맡겨라. 이건 우리 이가의 가훈이야. 여자의 돈은 시어머니가 통일 관리해야 해. 어린이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내 옆에 앉아있는 건우는 탁자 밑에서 내 다리를 살짝 건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렸다. 엄마가 우리 좋은 생각으로 그래. 들어줘. 온 가족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은 마치 사냥감이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암묵적인 합의를 보였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자상한 미소 뒤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고 시아버지는 무표정이지만 동의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으며 은혜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건우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나에게 눈짓하며 빨리 받아들여 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표면에는 아무렇지 않게 순순히 웃으며 그렇군요. 가훈이니까 당연히 따라야겠죠?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환해지는 걸 보고 건우는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쉬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고 시어머니는 앞다리를 맞추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지갑에서 꺼낸 건 급여카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었다. 급여카드는 지갑 안에 넣어뒀는데 좀 확인해야 해. 라고 말하며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뒤 바로 모바일 뱅킹 앱이 아닌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 동의서 페이지를 열었다. 동시에 카톡을 실행해 오빠 박민준과의 채팅방을 불러냈다. 나는 엄마와 결혼 전부터 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고 들었고 건우가 직장에서 받는 연봉은 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부부는 하나니 돈도 함께 관리해야 해라고 속삭이던 말을 기억했고 오빠와 미리 이야기하며 대안 계획을 준비했다. 채팅방 마지막 줄에는 내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오빠, 예상대로야. B플랜 시작해줘. 모든 자산 동결하고 예비했던 결혼 전 재산 증명 보충 계약서랑 결혼 후 재산 약정 계약서 준비해줘.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여전히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엄마, 급여카드 맡겨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박가의 가훈에 따라 엄마의 신용 상태랑 자산 관리 능력을 확인해야 해. 시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서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박가의 가훈? 뭐라고? 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물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그에 맞는 금융 자격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제 500만 원 연봉을 관리하시려면 최소한 신용 점수가 기준선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관리 경력도 증명해야 해. 나는 화면에 보이는 신용정보 조회 권한 동의서를 살짝 터치하며 추가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오빠가 직접 법률적으로 인증된 신용보고서를 받아올게요. 확인이 끝나고 기준에 맞는다면 당장 급여카드 맡겨드릴게요. 나의 시선이 긴장해 얼굴이 하얗게 된 건우를 지나쳤다. 게다가 결혼 후 재산 관리를 할 거면 이 결혼 후 재산 약정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야 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두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온 방안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손이 공중에 굳어 있었다. 받아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시아버지는 콧소리를 내며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컵이 흔들렸다. 은혜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왜 안 받아요? 언니가 급여카드 내놓을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가훈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나의 돈을 노리고 있었고 결혼한 지 이틀 만에 드러낸 탐욕은 너무 투명했다. 하지만 나는 격렬히 반발하지 않았다. 오빠가 말했듯 상대방의 규칙 안에서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반격이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을 내어 순자아. 뭐 그래? 지연이도 처음 와서 가훈에 대해 모를 수 있잖아. 오해. 다 오해야. 라고 말하며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차분히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답했다. 아버님, 오해는 아닙니다. 재산 관리를 하는 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제 급여를 관리하다가 부적절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내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런 건 없을 거야. 순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확인하는 게 좋죠. 오빠가 변호사로 일하는데 항상 증거와 규정을 따른다고 말하거든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이 동의서에는 신용점수, 미상환 채무, 담보관계 등이 모두 조회되어
만약 엄마가 이상 없다면 서명하시는 것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제 500만 원 연봉을 관리하시는 거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야 하겠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훈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문서 이전엔 순순히 맡겨주는 거였는데 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가로챘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재산 관리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법적 절차와 자격이 필요해요. 만약 엄마가 가훈을 따른다고 하시면 그 가훈도 법률에 맞아야 하겠죠? 건우가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어. 지연아, 좀 나와 이야기해.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거실 밖으로 이끌었고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며 따라갔다. 베란다에서 건우는 왜 그래? 엄마도 그냥 우리 좋은 생각으로 그랬어. 너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 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그를 쳐다보며 묻다. 좋은 생각. 내 돈을 그냥 내놓는 게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관리해주면 우리 생활이 편해질 거야. 나도 연봉이 많지 않아서. 그럼 너의 급여카드도 엄마에게 맡겨줬어? 내 질문에 건우가 당황해하며 말을 막았다. 나는 남자잖아. 가훈은 여자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의 돈은 자유롭게 쓰고 여자의 돈은 시어머니가 통제하는 거야? 그게 정의로운 가훈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이 대화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건우는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상처받아. 라고 말하며 나를 달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건우. 결혼은 평등한 관계야. 내가 스스로 벌은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어? 만약 너나 가족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내 말에 건우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그럼 오늘 이건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잘못했어. 다음엔 안 그러라고 할게. 라고 말하며 타협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답했다. 오늘은 넘어가도 되지만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해. 내가 준비한 결혼 후 재산 약정 계약서를 읽고 서명해줘.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죠?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냈다. 이 계약서는 오빠와 함께 작성했으며 부부간 재산 독립, 대규모 공동 지출 비율 분담, 채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건우는 계약서를 살펴보며 긴장해했지만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그 뒤를 따라 거실로 돌아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은혜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계약서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서는 부부간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문서 읽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찡그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계약서를 움켜쥐며 이런 거 왜 만들어? 부부 사이에 이런 거 필요해? 마치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잖아.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그녀의 손을 잡아채웠다. 엄마, 이 계약서는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규정하는 거니까. 내 손의 힘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는 계약서를 다시 탁자에 펼쳤다.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부부 각자 소유한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 상대방이 간섭할 수 없어요. 둘째, 주택 대출 상환, 차량 구매 등 대규모 공동 지출은 나 70%,
건우 30%의 비율로 분담해요. 이는 우리 연봉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한쪽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면 부부라고 뭐 하나?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예요. 만약 나중에 재산 문제로 다투면 이 계약서가 법적 증거로 작용하니까요. 은혜가 갑자기 엄마, 그럼 우리 집 빚은 어떻게? 엄마가 요즘 아저씨들에게 돈 빌렸잖아. 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혜를 때리려고 했다. 어리석은 아이. 그런 거 왜 말해?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말을 들었다. 오빠가 미리 조사해준 대로 이가는 최근 중소기업 투자에 실패하며 약 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내 급여카드를 손에 넣고 싶었던 진정한 이유였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놀란 척하며 빚, 어떤 빚이야? 라고 묻는 대신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꺼내 비밀리에 음성 녹음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니, 은혜가 헛소리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거짓을 드러냈다. 건우가 지연아. 그래도 이 계약서가 너무 과격해. 좀 수정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 계약서는 오빠가 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준 거예요. 수정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이혼? 내가 감히 이혼이라고 말해? 새댁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내 권리도 지켜야 해요. 만약 이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통해 이가의 채무 상황과 오늘 일을 법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오빠의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 문서 그런 걸 불러서 가족 싸움을 벌이려고?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약해졌다. 그녀는 채무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순자아. 그냥 서명해. 지연이 말이 맞아.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인 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명하자. 하지만 이 계약서 때문에 앞으로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계약서와 서명펜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꽉 움켜쥔 손으로 서명을 하였고 시아버지와 건우도 차례대로 서명했다. 은혜는 아직 모르는 채 계약서를 쳐다보았다. 서명이 끝나자 나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계약서가 내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와 이가의 탐욕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 식사는 결국 무색하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아버지는 잠시 나에게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말한 뒤 농작물을 보러 나갔으며 은혜는 TV를 보며 심심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건우는 나에게 정말 미안해. 엄마도 그냥 급해졌어. 라고 다시 사과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과는 이미 소용없었고 오늘 일을 통해 이가의 진면모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갈래?
이따가 오빠에게 계약서를 보내야 해. 라고 말하며 나는 가방을 들었다. 건우는 나도 함께 갈게. 라고 말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는 여기서 엄마를 위로해줘. 나 혼자 갈 수 있어? 내 단호한 표정에 건우는 거절할 수 없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 댁을 떠났다. 차 안에서 나는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빠, 계약서 서명 완료. 그리고 은혜가 이가에 빚이 있다는 걸 말했어. 아까 녹음도 해뒀어. 금방 뒤에 오빠의 답장이 왔다. 잘했어. 계약서 스캔본 보내줘. 이가의 채무는 내가 다시 조사해볼게. 만약 그들이 너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면 즉시 연락해. 나는 차를 운전하며 서울로 향했고 도중에 계약서를 스캔해서 오빠에게 보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오빠가 미리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시어머니 김순자는 지난해 10월에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아직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바로 그녀가 내 급여카드를 손에 넣고 싶었던 핵심 이유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련 기사와 부도 처리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파일로 저장했다. 또한 시어머니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정보도 오빠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녀의 계좌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준비를 했다. 만약 그녀가 내 재산을 노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저녁 시간. 건우가 집에 왔다. 그는 피곤해진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아직 화가 나서 말을 안 해. 하지만 이제 그만 넘어가자. 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그를 쳐다보며 건우. 오늘 일을 통해 너도 알겠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어. 만약 너가 이를 존중하지 않거나 가족이 다시 내 돈을 노리면 우리는 정말로 끝나야 해. 내 말에 건우가 살았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게. 나도 엄마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의 탐욕은 단순히 계약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갔다. 회사에서도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했지만 휴식 시간에는 이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다. 동료인 이수진이 나에게 지연아, 결혼식 잘 마쳤어? 새댁 생활은 어떤가? 라고 묻자. 나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내 감정을 숨겼다. 수진은 나와 대학 동기로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이런 가족 내부의 복잡한 문제는 아직 털어놓기 어려웠다. 오후에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이가의 채무조사 끝났어. 김순자가 3명의 개인에게 총 3,200만 원을 빌렸고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갚지 못했어. 그리고 그 투자회사는 사기 의혹이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오빠의 말을 들자 나는 눈을 좁혔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오빠, 그럼 시어머니가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해? 만약 그녀가 사기를 알고 참여했다면 예. 몰라서 참여했다면 일부 손실만 책임지면 되지만 지금은 아직 정보가 부족해. 내가 더 조사해볼게. 너는 그녀에게 별로 관심 쓰지 말고 자신을 지켜. 만약 그녀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요청을 하면 즉시 말해. 알았어. 오빠. 나는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나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불러왔다.
그녀는 돈을 갚기 위해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그로부터 더욱 각별히 경계해야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엄마가 내게 전화했어? 다음 주말에 다시 시어머니 댁에 가자는 거야? 그녀가 마음을 돌렸다고 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마음을 돌렸을 리 없다. 그녀는 아마도 돈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속임수를 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 갈게. 라고 말하며 나는 내 의도를 숨겼다. 이번 만남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복수를 한 단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나는 결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건우와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오빠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오빠, 오늘 시어머니 댁에 갈 거야?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와줘. 오빠는 괜찮아. 너는 평온하게 대처해. 내가 주변에 있어? 필요하면 긴급 메시지 보내. 라고 답장했다. 이는 오빠와 미리 정한 신호였고 긴급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30분 이내에 시어머니 댁에 와준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과 달리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해줬다. 지연아, 왔어.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줬어. 그녀의 미소는 너무 인위적이었고 눈빛 속에는 이전과 같은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덤마. 수고하셨어. 라고 대답했다. 식탁에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불고기, 갈비찜, 생선회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지연아, 이거 맛있어? 엄마가 직접 구워준 불고기야.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며 내 접시에 불고기를 담아줬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지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속임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지연아, 지난번 계약서 문제로 미안해. 엄마도 급해졌어. 그래도 너는 우리 이가의 새댁이니까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가족을 돕는 건 맞지만 제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 계약서에서 명시했듯 개인 채무는 개인이 책임져야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건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거야. 엄마가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려는데 조금 모자라. 내가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확실히 갚아줄게.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500만 원. 엄마,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친구가 카페를 차릴 거야. 잘 될 거야. 이득 나면 너에게도 나눠줄게. 그녀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오빠가 조사해준 대로 그녀는 아직 3,2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했고 이 돈 역시 채무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엄마,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관련 문서가 있나요? 만약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문서? 그런 거 아직 준비 중이야. 친구랑 구두로 약속했어. 구두로만.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오빠가 항상 말하듯 투자는 증명서와 계획서가 있어야 해요. 나는 오빠를 다시 언급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이건 친구 사이이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음을 보였다. 문서건우가 지연아, 500만 원도 내겐 크지 않은 돈이잖아. 엄마한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아준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건우를 쳐다보며 건우. 돈의 양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야. 원칙 문제야. 지난번 계약서에 명시했듯 개인 간 대출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투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어? 은혜가 갑자기 전마. 그 카페 사업이 진짜야? 어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소리치던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긍해. 너도 그런 거 말해? 라고 화를 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 말을 통해 시어머니가 채무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엄마, 은혜가 말한 거 맞아? 채무자들이 찾아왔어. 내 질문에 시어머니가 아니. 그건 오해야. 라고 부인했지만 눈을 피했다. 엄마, 만약 채무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오빠가 법적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이는 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가 뭐라고? 내가 너에게 빌리는 건데 왜 변호사를 끌어들이려고 해? 너는 정말 시어머니를 싫어하냐? 라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만약 너가 이대로 속임수를 계속하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500만 원도 안 빌려준다는 거야? 네, 빌려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도 높아요. 내 단호한 답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을 친다. 이런 못된 새댁.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냐. 이가에서 나가.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며 나를 쫓아내려 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차분히 일어났다. 엄마, 그렇게 할 거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오빠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게요.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거예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변호사. 너는 변호사를 맨날 부르려고 하냐? 라고 소리치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빠져나갔다. 나는 건우를 쳐다보며 구리 갈래.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건우는 지연아. 그래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의 눈빛을 보고 따라왔다. 베란다에서 시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새댁은 버릴 거야. 라고 외쳤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차 안에서 건우가 정말로 500만 원도 안 빌려줘? 엄마가 정말 힘들어. 라고 말했다. 건우, 너도 시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 그 돈이 진짜로 카페 투자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난번 계약서를 잊었어? 개인 대출은 금지였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나는 차를 시동시키며 말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시어머니의 진면모를 더욱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돈을 얻으려 할 것이고 나는 그로부터 더욱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채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곧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을 알렸고, 그와 함께 다음 단계의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차를 운전하며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시어머니가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카페 투자한다는 핑계였지만 아마 채무 갚는데 사용하려고 했어? 알았어. 그래서 너는 거절했지? 응. 단호히 거절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고 나를 쫓아냈어. 잘 됐어. 너의 결정이 맞아.
김순자는 지금 돈에 절박해서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어. 너는 절대로 그녀에게 돈을 주면 안 돼. 오빠의 말에 나는 끄덕였다. 오빠.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린 거 확실해? 어떤 종류의 사기야? 그녀가 참여한 투자회사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피라미드형 사기였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관련 의혹자들이 여러 명 체포됐어. 그럼 시어머니도 체포될 수 있어? 만약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예. 하지만 그냥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범죄 책임은 없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심지어 채무자들에게 추궁받을 수 있어? 오빠의 설명을 들자 나는 심각해졌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투자자라면 괜찮지만 만약 그녀가 사기 관계자로 참여했다면 이가 전체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오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어? 예를 들어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내가 더 조사해 볼게. 너는 그녀와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 만약 그녀가 너에게 연락하거나 이상한 요청을 하면 모두 녹음하고 저장해.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끊고 나는 건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무표정이었지만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건우. 시어머니가 그 투자회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어떻게 알게 됐어? 내 질문에 건우가 엄마는 친구를 통해 알았다고 했어. 그 친구가 빨리 돈을 번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설득되어 투자했어. 그 친구 이름이나 연락처 알아? 혹시 그 투자회사 이름도? 이름은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건우는 모른 척하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그에게 더 많은 걸 말했지만 그는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건우. 너는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숨겼어. 만약 시어머니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너도 영향을 받을 거야. 왜 숨겼어? 내 질문에 건우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엄마가 그냥 좋은 투자할 거라고만 말했어. 나는 그게 사기인 줄 몰랐어. 그는 긴장하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비판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너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두 나에게 말해. 숨기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힘들어질 거야. 내 단호한 말에 건우가 알았어.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가 참여한 사기 회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글과 수사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까지 생겼다. 나는 이 기사들과 관련 정보를 모두 저장했고 오빠에게 공유했다. 오빠, 이 기사들 봤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시어머니도 그중 하나인가? 아마도 돼. 하지만 그녀는 투자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이기도 하고 만약 사기 관계자로 확인되면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오빠. 그럼 시어머니가 나를 이용해서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어? 가능해. 예를 들어 너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거나 심지어 너를 사기 관계자로 모함하려고 할 수도 있어. 너는 매우 조심해야 해. 모든 연락은 녹음하고 문서류는 모두 보관해. 오빠의 경고를 듣고 나는 각별히 경계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갔다.
업무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수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아, 나 결혼 생활이 좀 복잡해. 수진이 왜? 시어머니 문제야? 응. 시어머니가 사기 투자에 빠져 채무가 생겼어.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수진이 더. 그럼 너는 안 줬겠지? 사기 관련된 거면 더욱 안 되는데. 응. 거절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오빠도 경고해줬어. 그럼 너 조심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친구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덤마가 다시 전화했어. 이번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 말했어 만약 안 빌려주면 우리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할 거래.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비용을 카드로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비용은 약 2천만 원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결혼식 비용. 그 비용은 당시 우리가 합의해서 각자 부담했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혼자 내셨어? 내 질문에 건우가 전마가 그냥 내셨어. 말했어 우리가 새로 결혼해서 돈이 없다고. 그럼 당시 왜 말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이런 걸 대놓고 말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이는 명백한 속임수였다. 지연아. 그래도 300만 원은 주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시끄러울 거야. 건우는 다시 타협을 제안했다. 안 돼. 원칙 문제야.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속임수를 그냥 보고 넘어가면 다음엔 더 심한 걸 요구할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건우가 말했어.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그래. 지연아. 당시 너희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내줬어. 이제 너가 잘 번다면 갚아줘야 하지? 시어머니의 당당한 말에 나는 웃음을 참았다. 엄마. 결혼식 전에 우리는 비용을 각자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어. 그때 엄마가 우리가 내줄게라고 말했지만 그건 증정이었어. 지금 와서 갚아달라고 하는 건 부당해요. 증정. 그런 거 없어. 그냥 빌려준 거야. 300만 원만 주면 그만.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만약 당신이 결혼식 비용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빙서류. 그렇지 않으면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요. 문서 오빠도 그렇게 말해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증거? 그런 거 필요해? 시어머니 말이 증거지. 엄마.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통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강요한다면 오빠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내 단호한 톤에 시어머니가 이런 못된 아이.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 기록을 저장한 뒤 오빠에게 이번 대화를 알렸다. 오빠는 잘했어? 이제 그녀는 너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여전히 조심해야 해. 그녀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기억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 나를 해치려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의 범죄 행위를 노출시켜야 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만약 나에게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결국 나를 해치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가 사기 사건에 참여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빠.
시어머니가 결혼식 비용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해. 증거도 없는데. 그녀는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 너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참여한 사기 회사의 투자자 명단과 관련 문서를 조사해 볼게.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녀의 범죄 책임이 더 무거워질 거야. 오빠. 그럼 시어머니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어? 가능해.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좀 더 정보를 모아야 해. 너는 건우를 통해 시어머니의 일상을 파악해.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어떤 곳에 가는지 등.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오빠. 나는 건우를 부르고 거실로 왔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나를 보자 긴장해했다. 건우. 시어머니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만나? 혹은 어떤 곳에 자주 가? 내 질문에 건우가 왜 물어? 뭐 하려고? 그냥 궁금해.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나는 속이기 위해 말했다. 건우가 돈 많은 요즘 주로 친구인 박숙자 씨와 만나. 그녀도 같은 투자에 참여했어. 그리고 가끔씩 서울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어. 박숙자. 문당 이 이름을 기억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사기 회사에 소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회의 장소는 어디야? 언제 개최해? 장소는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갈 거라고 했어. 알았어. 나는 그 정보를 저장했다. 이번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회의를 참석한다는 건 중요한 단서였다. 아마도 그 회의는 사기 관계자들끼리 모여 대책을 세우는 자리일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서 휴식 시간에 수진에게 이야기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해? 말해봐.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 그 장소를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도 너 혼자 가면 위험해. 나랑 같이 가자. 수진은 바로 동의했다. 나는 감동하며 그녀에게 감사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수진과 함께 서울로 향했고 건우에게 시어머니가 출발하는 시간을 묻는 대신 오빠를 통해 시어머니의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오빠는 변호사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시어머니의 차량이 오후 2시에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강남구에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야? 수진이 묻자. 나는 오빠가 계속 추적 중이야. 곧 알려줄 거야. 라고 말했다. 오후 2시 30분. 오빠의 카톡이 왔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차가 강남구에 있는 삼성타워에 주차했어. 15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 함께 간 사람은 박숙자와 함께 3명 더 있어. 삼성타워. 알았어. 오빠. 나는 수진과 함께 삼성타워로 향했고 15층에 도착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쪽에서 이야기가 들렸다. 이제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새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남성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사기 회사의 핵심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새 투자자들이 안 나온다면? 박숙자의 목소리였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해. 예를 들어 내 세댁. 그녀는 연봉이 높아 500만 원 정도는 쉽게 내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나를 언급했다. 나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새댁이 그렇게 쉽게 돈을 내줄 거야? 아니면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그녀를 사기 관계자로 모함하면 된다. 그럼 그녀는 평생 명예가 망가지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돼. 그러면 돈을 내주지 않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나는 온몸이 화가 났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명예와 미래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 수진이 나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도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최대한 크게 켰다. 그렇게 하면 너희 새댁이 정말로 망가질 거야. 하지만 그래도 돈을 갚아야 해. 남성이 말했다. 그래. 뭐 어때? 그녀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니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시어머니는 무책임하게 말했다.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제는 그녀의 행위를 노출시킬 시간이었다. 나는 오빠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님, 강남구 삼성타워 15층 회의실에서 사기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 참석자는 김순자, 박숙자 등 5명입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답변했다. 나는 수진과 함께 회의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경찰관들이 왔고 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경찰관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제자리에 있어. 경찰관의 소리가 들렸다. 안쪽에서 긴장한 움직임과 함께 소리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경찰님, 왜 왔어? 라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 씨, 여러분은 고수익 투자 사기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해. 이제 따라오세요. 경찰관이 말했다. 나는 수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 너가 경찰을 불렀어? 엄마. 당신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려고 했어? 이는 합법적이지 않아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새댁 라고 분노하며 나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막았다. 가만히 있어. 폭력 행위는 하지 마. 경찰관이 단호히 말했다. 시어머니와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아, 용서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빌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진술해달라고 말했고 나는 오빠에게 연락해서 함께 경찰서로 갔다. 이제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고 그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복수의 끝은 아니다. 가족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올 때 밤이 깊었다. 오빠가 지연아, 수고했어. 오늘 한 일이 정말 중요했어? 이제 김순자는 확실히 법적 처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오빠,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까?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으며 심지어 너를 모함하려 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최소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해. 오빠의 설명을 들자 나는 끄덕였다. 이는 그녀가 받아야 할 처벌이었다. 수진이 지연아, 너 괜찮아? 오늘 정말 격렬했어. 라고 걱정하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 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붉어졌다. 지연, 엄마가 체포됐다고 들었어. 나는 그에게 끄덕였다. 응.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 사기 관련 의혹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냥 돈 좀 빌려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건우는 슬픔과 분노를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우, 너는 아직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나를 모함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엄마가 맞잖아. 너는 시어머니를 배신했어. 건우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에 화가 났다. 배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고, 나는 단지 자신을 지켰을 뿐이야. 너는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들지만, 나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녀가 혼자 키웠어. 그래서 너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감싸고 나를 책망하겠다는 거야? 이 관계는 이제 끝이야. 건우. 내 말에 건우가 끝? 뭐라고? 이혼하려고? 응. 이혼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통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청구서를 건우에게 내밀었다. 이혼 청구서는 오빠와 함께 작성했으며 재산 분할, 증거 제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건우가 이혼 청구서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혼하지 말자. 함께 해결하자. 그는 울며 나를 잡았다. 너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 너는 시어머니가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 이제는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이혼 청구서는 오빠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거야. 너는 이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줘. 건우는 무릎을 꿇고 지연아. 용서해. 마지막 기회를 줘. 라고 빌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관계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렸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지연아, 이해해. 순자가 잘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에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했다. 아버님, 시어머니의 법적 절차는 오빠가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이가의 채무 문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알았어. 너는 앞으로 잘 살아. 이혼 후에도 괜찮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시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나가 제시한 증거, 녹음 파일, 계약서, 사기 관련 문서 등가 인정되었고 건우는 이혼에 동의했다. 재산 분할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었고 나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유지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며 나를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배상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매각해야 했다. 은혜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을 해 독립했고 건우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갔다. 나는 이혼 후에도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이어갔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았다. 오빠는 지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오빠, 고마워. 항상 나를 지켜줘서. 우리 동생이잖아. 앞으로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오빠에게 포옹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 내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 독립을 해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나처럼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몰라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빠에게 이 생각을 말했을 때 그는 잘된 생각이야. 내가 법적 지원을 해줄게. 많은 여성들이 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했다. 나는 직장에서의 업무도 계속하면서 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관련 법률 정보 수집, 인맥 형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했고 수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몇 달 후 여성권리 보호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상담, 법적 지원,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매주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나의 복수가 아니라 이전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챕터 4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찡그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계약서를 움켜쥐며 "이런 거 왜 만들어? 부부 사이에 이런 거 필요해? 마치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잖아."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그녀의 손을 잡아채웠다. "엄마, 이 계약서는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규정하는 거니까." 내 손의 힘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는 계약서를 다시 탁자에 펼쳤다.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부부 각자 소유한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 상대방이 간섭할 수 없어요. 둘째, 주택 대출 상환, 차량 구매 등 대규모 공동 지출은 나 70%, 건우 30%의 비율로 분담해요. 이는 우리 연봉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한쪽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면 부부라고 뭐 하나?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예요. 만약 나중에 재산 문제로 다투면 이 계약서가 법적 증거로 작용하니까요. 은혜가 갑자기 "엄마, 그럼 우리 집 빚은 어떻게? 엄마가 요즘 아저씨들에게 돈 빌렸잖아." 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혜를 때리려고 했다. "어리석은 아이. 그런 거 왜 말해?"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말을 들었다. 오빠가 미리 조사해준 대로 이가는 최근 중소기업 투자에 실패하며 약 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내 급여카드를 손에 넣고 싶었던 진정한 이유였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놀란 척하며 "빚? 어떤 빚이야?" 라고 묻는 대신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꺼내 비밀리에 음성 녹음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니, 은혜가 헛소리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거짓을 드러냈다. "건우가 지연아, 그래도 이 계약서가 너무 과격해. 좀 수정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 계약서는 오빠가 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준 거예요? 수정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지혼? 내가 감히 이혼이라고 말해? 새댁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내 권리도 지켜야 해요. 만약 이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통해 이가의 채무 상황과 오늘 일을 법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오빠의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 그런 걸 불러서 가족 싸움을 벌이려고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약해졌다. 그녀는 채무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순자아. 그냥 서명해. 지연이 말이 맞아.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인 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명하자. 하지만 이 계약서 때문에 앞으로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계약서와 서명펜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꽉 움켜쥔 손으로 서명을 하였고 시아버지와 건우도 차례대로 서명했다. 은혜는 아직 모르는 채 계약서를 쳐다보았다. 서명이 끝나자 나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계약서가 내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와 이가의 탐욕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장 가족 식사는 결국 무색하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아버지는 잠시 나에게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말한 뒤 농작물을 보러 나갔으며 은혜는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건우는 나에게 정말 미안해. 엄마도 그냥 급해졌어. 라고 다시 사과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과는 이미 소용없었고 오늘 일을 통해 이가의 진면모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갈래? 이따가 오빠에게 계약서를 보내야 해. 라고 말하며 나는 가방을 들었다. 건우는 나도 함께 갈게. 라고 말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는 여기서 엄마를 위로해줘. 나 혼자 갈 수 있어? 문서 내 단호한 표정에 건우는 거절할 수 없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 댁을 떠났다. 차 안에서 나는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빠, 계약서 서명 완료. 그리고 은혜가 이가에 빚이 있다는 걸 말했어. 아까 녹음도 해뒀어. 금방 뒤에 오빠의 답장이 왔다. 잘했어. 계약서 스캔본 보내줘. 이가의 채무는 내가 다시 조사해볼게. 만약 그들이 너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면 즉시 연락해. 나는 차를 운전하며 서울로 향했고 도중에 계약서를 스캔해서 오빠에게 보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오빠가 미리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시어머니 김순자는 지난해 10월에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아직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바로 그녀가 내 급여카드를 손에 넣고 싶었던 핵심 이유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련 기사와 부도 처리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파일로 저장했다. 또한 시어머니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정보도 오빠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녀의 계좌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준비를 했다. 만약 그녀가 내 재산을 노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저녁 때 건우가 집에 왔다. 그는 피곤해진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아직 화가 나서 말을 안 해. 하지만 이제 그만 넘어가자. 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그를 쳐다보며 건우. 오늘 일을 통해 너도 알겠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어. 만약 너가 이를 존중하지 않거나 가족이 다시 내 돈을 노리면 우리는 정말로 끝나야 해. 내 말에 건우가 살았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게. 나도 엄마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의 탐욕은 단순히 계약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갔다. 회사에서도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했지만 휴식 시간에는 이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다. 동료인 이수진이 나에게 지연아, 결혼식 잘 마쳤어? 세댁 생활은 어떤가? 라고 묻자. 나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내 감정을 숨겼다. 수지는 나와 대학 동기로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이런 가족 내부의 복잡한 문제는 아직 털어놓기 어려웠다. 오후에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이가의 채무조사 끝났어. 김순자가 3명의 개인에게 총 3,200만 원을 빌렸고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갚지 못했어. 그리고 그 투자회사는 사기 혐의가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오빠의 말을 들자 나는 눈을 좁혔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오빠, 그럼 시어머니가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해? 만약 그녀가 사기를 알고 참여했다면 몰라서 참여했다면 일부 손실만 책임지면 되지만 지금은 아직 정보가 부족해. 내가 더 조사해 볼게. 너는 그녀에게 별로 관심 쓰지 말고 자신을 지켜. 만약 그녀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요청을 하면 즉시 말해. 알았어. 오빠. 나는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나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불러왔다. 그녀는 돈을 갚기 위해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그로부터 더욱 각별히 경계해야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건마가 내게 전화했어. 다음 주말에 다시 시어머니 댁에 가자는 거야? 그녀가 마음을 돌렸다고 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마음을 돌렸을 리 없다. 그녀는 아마도 돈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속임수를 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 갈게. 라고 말하며 나는 내 의도를 숨겼다. 이번 만남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복수를 한 단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나는 결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6장 다음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건우와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오빠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오빠, 오늘 시어머니 댁에 갈 거야?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와줘. 오빠는 괜찮아. 너는 평온하게 대처해. 내가 주변에 있어? 필요하면 구조신호 메시지 보내. 라고 답장했다. 이는 오빠와 미리 정한 신호였고 구조신호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30분 이내에 시어머니 댁에 와준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과 달리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해줬다. 지연아, 왔어.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줬어. 그녀의 미소는 너무 인위적이었고
눈빛 속에는 이전과 같은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덤마. 수고하셨어. 라고 대답했다. 식탁에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불고기, 갈비찜, 생선회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지연아, 이거 맛있어? 엄마가 직접 구워준 불고기야.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며 내 접시에 불고기를 담아줬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지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속임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지연아, 지난번 계약서 문제로 미안해. 엄마도 급해졌어. 그래도 너는 우리 이가의 새댁이니까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가족을 돕는 건 맞지만 제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 계약서에서 명시했듯 개인 채무는 개인이 책임져야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건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거야. 엄마가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려는데 조금 모자라. 너가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확실히 갚아줄게.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500만 원. 엄마,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친구가 카페를 차릴 거래. 잘 될 거야. 이득 나면 너에게도 나눠줄게. 그녀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오빠가 조사해준 대로 그녀는 아직 3,2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했고 이 돈 역시 채무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엄마,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관련 문서가 있나요? 만약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문서? 그런 거 아직 준비 중이야. 친구랑 구두로 약속했어. 구두로만.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오빠가 항상 말하듯. 투자는 증명서와 계획서가 있어야 해요. 나는 오빠를 다시 언급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이건 친구 사이이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음을 보였다. 건우가 지연아. 500만 원도 내겐 크지 않은 돈이잖아. 엄마한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아준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건우를 쳐다보며 건우. 돈의 양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야. 원칙 문제야. 지난번 계약서에 명시했듯 개인 간 대출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투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어? 은혜가 갑자기 덤마. 그 카페 사업이 진짜야? 어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소리치던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궁해. 너도 그런 거 말해? 라고 화를 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 말을 통해 시어머니가 채무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엄마, 은혜가 말한 거 맞아? 채무자들이 찾아왔어. 내 질문에 시어머니가 아니. 그건 오해야. 라고 부인했지만 눈을 피했다. 엄마, 만약 채무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오빠가 법적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이는 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가 뭐라고? 내가 너에게 빌리는 건데 왜 변호사를 끌어들이려고 해? 너는 정말 시어머니를 싫어하냐? 라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만약 너가 이대로 속임수를 계속하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500만 원도 안 빌려준다는 거야? 네.
빌려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도 높아요. 내 단호한 답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을 친다. 이런 못된 새댁.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냐. 이가에서 나가.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며 나를 쫓아내려 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차분히 일어났다. 엄마. 그렇게 할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오빠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게요.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거예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변호사. 변호사. 너는 변호사를 맨날 부르려고 하냐. 라고 소리치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빠져나갔다. 나는 건우를 쳐다보며 우리 갈래?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건우는 지연아. 그래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의 눈빛을 보고 따라왔다. 베란다에서 시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새댁은 버릴 거야. 라고 외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건우가 정말로 500만 원도 안 빌려줘? 엄마가 정말 힘들어. 라고 말했다. 건우, 너도 시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 그 돈이 진짜로 카페 투자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난번 계약서를 잊었어? 개인 대출은 금지였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나는 차를 시동시키며 말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시어머니의 진면모를 더욱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돈을 얻으려 할 것이고 나는 그로부터 더욱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채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곧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을 알렸고 그와 함께 다음 단계의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챕터 7차를 운전하며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시어머니가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카페 투자한다는 핑계였지만 아마 채무 갚는데 사용하려고 했어? 알았어. 그래서 너는 거절했지? 응. 단호히 거절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고 나를 쫓아냈어. 잘 됐어. 너의 결정이 맞아. 김순자는 지금 돈에 절박해서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어. 너는 절대로 그녀에게 돈을 주면 안 돼. 오빠의 말에 나는 끄덕였다. 오빠. 시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휘말린 거 확실해? 어떤 종류의 사기야? 그녀가 참여한 투자회사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피라미드형 사기였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관련 의혹자들이 여러 명 체포됐어. 그럼 시어머니도 체포될 수 있어? 만약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예. 하지만 그냥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범죄 책임은 없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심지어 채무자들에게 추궁받을 수 있어. 오빠의 설명을 들자 나는 심각해졌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투자자라면 괜찮지만 만약 그녀가 사기 관계자로 참여했다면 이가 전체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오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어? 예를 들어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내가 더 조사해 볼게. 너는 그녀와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 만약 그녀가 너에게 연락하거나 이상한 요청을 하면 모두 녹음하고 저장해.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끊고 나는 건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무표정이었지만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건우.
시어머니가 그 투자 회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어떻게 알게 됐어? 내 질문에 건우가 천만은 친구를 통해 알았다고 했어. 그 친구가 빨리 돈을 번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설득되어 투자했어. 그 친구 이름이나 연락처 알아? 혹은 그 투자 회사 이름도? 이름은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건우는 모른 척하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그에게 더 많은 걸 말했지만 그는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건우, 너는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숨겼어. 만약 시어머니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너도 영향을 받을 거야. 왜 숨겼어? 내 질문에 건우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엄마가 그냥 좋은 투자할 거라고만 말했어. 나는 그게 사기인 줄 몰랐어. 그는 긴장하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비판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너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두 나에게 말해. 숨기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힘들어질 거야. 내 단호한 말에 건우가 말았어.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가 참여한 사기 회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글과 수사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까지 생겼다. 나는 이 기사들과 관련 정보를 모두 저장했고, 오빠에게 공유했다. 오빠, 이 기사들 봤어? 문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시어머니도 그중 하나인가? 아마도 돼. 하지만 그녀는 투자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이기도 하고, 만약 사기 관계자로 확인되면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오빠, 그럼 시어머니가 나를 이용해서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어? 가능해. 예를 들어 너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거나 심지어 너를 사기 관계자로 모함하려고 할 수도 있어. 너는 매우 조심해야 해. 모든 연락은 녹음하고 문서류는 모두 보관해. 오빠의 경고를 듣고 나는 각별히 경계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갔다. 업무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수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아, 나 결혼 생활이 좀 복잡해. 수진이 왜? 시어머니 문제야? 응. 시어머니가 사기 투자에 빠져 채무가 생겼어.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수진이 더. 그럼 너는 안 줬겠지? 사기 관련된 거면 더욱 안 되는데. 응. 거절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오빠도 경고해줬어. 그럼 너 조심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친구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덤마가 다시 전화했어. 이번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 그녀가 말했다. 만약 안 빌려주면 우리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할 거래.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비용을 카드로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비용은 약 2천만 원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결혼식 비용. 그 비용은 당시 우리가 합의해서 각자 부담했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혼자 내셨어? 내 질문에 건우가 전마가 그냥 내셨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새로 결혼해서 돈이 없다고. 그럼 당시 왜 말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이런 걸 대놓고 말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이는 명백한 속임수였다. 지연아. 그래도 300만 원은 주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시끄러울 거야. 건우는
다시 타협을 제안했다. 안 돼. 원칙 문제야.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속임수를 그냥 보고 넘어가면 다음엔 더 심한 걸 요구할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건우가 말했어.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그래. 지연아. 당시 너희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내줬어. 이제 너가 잘 번다면 갚아줘야 하지? 시어머니의 당당한 말에 나는 웃음을 참았다. 엄마. 결혼식 전에 우리는 비용을 각자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어. 그때 엄마가 우리가 내줄게라고 말했지만 그건 증정이었어. 지금 와서 갚아달라고 하는 건 부당해요. 증정. 그런 거 없어. 그냥 빌려준 거야. 300만 원만 주면 그만.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엄마. 만약 당신이 결혼식 비용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빙서류. 그렇지 않으면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요. 오빠도 그렇게 말해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증거? 그런 거 필요해? 시어머니 말이 증거지. 엄마.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통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강요한다면 오빠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내 단호한 톤에 시어머니가 이런 못된 아이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 기록을 저장한 뒤 오빠에게 이번 대화를 알렸다. 오빠는 잘했어? 이제 그녀는 너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여전히 조심해야 해. 그녀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기억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 나를 해치려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의 범죄 행위를 노출시켜야 했다. 장 8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만약 나에게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결국 나를 해치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가 사기 사건에 참여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오빠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오빠. 시어머니가 결혼식 비용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해. 증거도 없는데. 그녀는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 너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참여한 사기 회사의 투자자 명단과 관련 문서를 조사해 볼게.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녀의 범죄 책임이 더 무거워질 거야. 오빠. 그럼 시어머니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어? 가능해.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문서 좀 더 정보를 모아야 해. 너는 건우를 통해 시어머니의 일상을 파악해.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어떤 곳에 가는지 등.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오빠. 나는 건우를 부르고 거실로 왔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나를 보자 긴장해했다. 건우. 시어머니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만나? 혹은 어떤 곳에 자주 가? 내 질문에 건우가 왜 물어? 뭐 하려고? 그냥 궁금해.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나는 속이기 위해 말했다. 건우가 돈 많은 요즘 주로 친구인 박숙자 씨와 만나. 그녀도 같은 투자에 참여했어. 그리고 가끔씩 서울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어. 박숙자. 이 이름을 기억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사기 회사에 소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회의 장소는 어디야? 언제 개최해? 장소는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갈 거라고 했어. 알았어. 나는 그 정보를 저장했다. 이번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회의를 참석한다는 건 중요한 단서였다. 아마도 그 회의는 사기 관계자들끼리 모여 대책을 세우는 자리일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서 휴식 시간에 수진에게 이야기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해? 말해봐.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 그 장소를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도 너 혼자 가면 위험해. 나 같이 가자. 수지는 바로 동의했다. 나는 감동하며 그녀에게 감사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수진과 함께 서울로 향했고 건우에게 시어머니가 출발하는 시간을 묻는 대신 오빠를 통해 시어머니의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오빠는 변호사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시어머니의 차량이 오후 2시에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강남구에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야? 수진이 묻자. 나는 오빠가 계속 추적 중이야. 곧 알려줄 거야. 라고 말했다. 오후 2시 30분. 오빠의 카톡이 왔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차가 강남구에 있는 삼성타워에 주차했어. 15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 문서와 함께 간 사람은 박숙자와 함께 3명 더 있어. 삼성타워. 알았어. 오빠. 나는 수진과 함께 삼성타워로 향했고 15층에 도착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쪽에서 이야기가 들렸다. 이제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새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남성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사기 회사의 핵심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새 투자자들이 안 나온다면? 박숙자의 목소리였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해. 예를 들어 내 세댁. 그녀는 연봉이 높아 500만 원 정도는 쉽게 내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나를 언급했다. 나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세댁이 그렇게 쉽게 돈을 내줄 거야? 아니면 결혼식 비용을 갚아달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그녀를 사기 관계자로 모함하면 된다. 그럼 그녀는 평생 명예가 망가지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돼. 그러면 돈을 내주지 않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나는 온몸이 화가 났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명예와 미래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 수진이 나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도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최대한 크게 켰다. 그렇게 하면 너희 세댁이 정말로 망가질 거야. 하지만 그래도 돈을 갚아야 해. 남성이 말했다. 그래. 뭐 어때? 그녀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니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시어머니는 무책임하게 말했다.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제는 그녀의 행위를 노출시킬 시간이었다. 나는 오빠에게 SOS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님. 강남구 삼성타워 15층 회의실에서 사기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 참석자는 김순자, 박숙자 등 5명입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답변했다. 나는 수진과 함께 회의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경찰관들이 왔고 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경찰관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제자리에 있어. 경찰관의 소리가 들렸다.
안쪽에서 긴장한 움직임과 함께 소리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경찰님, 왜 왔어? 라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 씨, 여러분은 고수익 투자 사기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해. 이제 따라오세요. 경찰관이 말했다. 나는 수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 너가 경찰을 불렀어? 엄마, 당신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려고 했어? 이는 합법적이지 않아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세댁 라고 분노하며 나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막았다. 가만히 있어. 폭력 행위는 하지 마. 경찰관이 단호히 말했다. 시어머니와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아, 용서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빌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진술해달라고 말했고 나는 오빠에게 연락해서 함께 경찰서로 갔다. 이제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고 그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복수의 끝은 아니다. 이가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 9장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올 때 밤이 깊었다. 오빠가 지연아, 수고했어. 오늘 한 일이 정말 중요했어? 이제 김순자는 확실히 법적 처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오빠,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까?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으며 심지어 너를 모함하려 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최소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해. 오빠의 설명을 들자 나는 끄덕였다. 이는 그녀가 받아야 할 처벌이었다. 수진이 지연아, 너 괜찮아? 오늘 정말 격렬했어. 라고 걱정하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 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건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붉어졌다. 지연, 엄마가 체포됐다고 들었어. 나는 그에게 끄덕였다. 응.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 사기 관련 의혹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냥 돈 좀 빌려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건우는 슬픔과 분노를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우, 너는 아직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나를 모함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엄마가 맞잖아. 너는 시어머니를 배신했어. 건우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에 화가 났다. 배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고 나는 단지 자신을 지켰을 뿐이야. 너는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들지만 나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녀가 혼자 키웠어. 그래서 너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감싸고 나를 책망하겠다는 거야? 이 관계는 이제 끝이야. 건우. 내 말에 건우가 끝? 뭐라고? 이혼하려고? 응. 이혼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통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청구서를 건우에게 내밀었다.
이혼 청구서는 오빠와 함께 작성했으며 재산 분할, 증거 제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건우가 이혼 청구서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혼하지 말자. 함께 해결하자. 그는 울며 나를 잡았다. 너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 너는 시어머니가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 이제는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이혼 청구서는 오빠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거야. 너는 이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줘. 건우는 무릎을 꿇고 지연아, 용서해. 마지막 기회를 줘. 라고 빌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관계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렸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지연아, 이해해. 순자가 잘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문석은은 이번 일에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했다. 아버님, 시어머니의 법적 절차는 오빠가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이가의 채무 문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알았어. 너는 앞으로 잘 살아. 이혼 후에도 괜찮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시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나가 제시한 증거, 녹음 파일, 계약서, 사기 관련 문서 등가 인정되었고 건우는 이혼에 동의했다. 재산 분할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었고 나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유지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녀가 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며 나를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배상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매각해야 했다. 은혜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을 해 독립했고 건우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갔다. 나는 이혼 후에도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이어갔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았다. 오빠는 지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오빠, 고마워. 항상 나를 지켜줘서. 우리 동생이잖아. 앞으로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오빠에게 포옹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 내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 독립을 해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나처럼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몰라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빠에게 이 생각을 말했을 때 그는 잘된 생각이야. 내가 법적 지원을 해줄게. 많은 여성들이 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했다. 나는 직장에서의 업무도 계속하면서 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관련 법률 정보 수집, 인맥 형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했고 수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몇 달 후 여성권리 보호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상담, 법적 지원,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매주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나의 복수가 아니라 이전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제10장 여성권리 보호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센터는 매월 평균 5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오늘도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받은 이은주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급여카드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 경험을 나누고 법적 조언을 해줬다. 은주 씨, 당신은 스스로 벌은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시어머니를 배신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묻었다. 배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예요. 만약 당신이 굽히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내 말에 은주 씨는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지연 씨. 저도 당신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응원해요. 센터에서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난 뒤 수진이 나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 이 센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수진,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어.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센터를 운영하며 나는 이전의 아픔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만족감을 느끼게 됐다. 오빠는 여전히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때로는 센터에서 법률 상담 세미나도 진행해준다. 지연아, 다음 주에 법률 상담 세미나 내용 좀 검토해줘. 주제는 부부 재산 관계와 여성 권리야. 오빠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 오빠. 내일까지 검토해서 보내줄게. 나는 답변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고 나는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혼 후 나는 집을 이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과거의 일들은 나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부당한 대우에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아, 잘 지내? 은혜가 최근에 결혼했다고 해. 너도 그녀에게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줘. 아버님. 응. 알았어. 은혜에게 축하 메시지 보낼게요. 내 말에 시아버지는 그래? 너도 항상 건강하게 지내. 센터 운영도 수고해.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고 건우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들과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안녕을 바란다. 과거의 충돌과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한편 이전에 시어머니가 참여했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센터에 찾아왔고 나는 오빠와 함께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받았고 나는 그들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지연아, 다음 달에 여성경제독립포럼에 초대받았어. 너도 함께 가자. 수진이 말했다. 여성경제독립포럼. 좋아. 가고 싶어. 나는 즉시 동의했다. 이 포럼에서 나는 자신의 경험과 센터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포럼이 열린 날, 나는 많은 인물들과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서 누군가는 박지연 씨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도 여성 권리 보호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중심을 지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도 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답변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다. 저녁. 토론회가 끝난 뒤 나는 수진과 함께 카페에 갔다. 지연아, 오늘 정말 잘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 수진,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야. 앞으로도 함께 해줘. 물론이야. 영원히 내 편이야. 나는 수진과 함께 웃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독립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는 일은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는 나의 복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빛내는 길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용감하게 자신을 지켜라 오고 말하고 싶다. 나처럼 아픔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지만 여성들의 싸움과 희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야기 끝.